자, 오늘 한 세 가지 컨텐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이제 요즘 이제 클라우드라 그러면 이제 아야스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클라우드라 얘기 안 합니다.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까지 구축을 해야 이제 진정한 클라우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또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기반의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링 혹은 뭐 파스 관심 많이 가지고 많이 시작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걸 시작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명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게 되었죠. 이 쿠버네티스가. 그래서 어떠한 호불호가 있는지 이 쿠버네티스 명암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명은 좋은데 이 어두운 부분을 이 아코디언 MKM이 어떤 식으로 밝게 치환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션 끝나고 한 10분 정도 김범승 과장이 이 쿠버네티스, 다중의 쿠버네티스를 어떤 식으로 아코디언이 관리하고 여러 2종의 K8s 클러스터 간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배포하는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그 쿠버네티스를 많이 도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마 저희가 이 세션을 들으신 분들은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나중에 저희 그 accordion.co.kr에 들어오시면은 왜 컨테이너로 가는지, 쿠버네티스를 왜 쓰는지, 그러니까 파스가 무엇인지 여기 뭐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버네티스를 잘 아시고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실제적으로 도입과 운영을 해 보셨던 분들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많이 도입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뭐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하셨냐라고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7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발 생산성을 향상을 위해서 나는 쿠버네티스를 도입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첩성 확보를 위해서 내가 도입을 했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요. 즉 예전에는 뭐 개발 환경을 꾸리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뭐 테스트하고 뭐 운영계 쪽에 또 배포하고 이런 데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를 이제 뭐 수분대로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도입했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얘를 빌드하고 그리고 배포를 할 거잖아요. 그죠? 요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하고 싶어서 나는 쿠버네티스를 도입했다. 이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프라이빗 혹은 퍼블릭 요 클라우드만 사용을 했는데 다중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그리고 프라이빗 그다음에 다중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믹스해서 이걸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서로 인프라가 다르더라. 그래서 이 인프라를 좀 하나의 동일한 이미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고, 컨테이너 관리를 해서 쿠버네티스를 난 도입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폭주가 일어났을 때 좀 유연한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쿠버네티스 도입했다. 뭐 이런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의 업무를 다 MSA 기반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이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쿠버네티스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해서 도입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내가 특정 클라우드나 특정 하이퍼바이저나 특정 OS에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이 종속이 됐는데 이에 대한 종속성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이렇게 도입한 쿠버네티스가. 네. 자, 요게 도입을 했는데 참 요 부분들이 다 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밝은 면이었는데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예. 자, 이 K8S가 애플리케이션의 배포와 관리 굉장히 단순화해줬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아주 극대화한 공로는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고 아주 극명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K8S 관리 자체가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크게 세 가지 큰 굿지를 본다면은 요소들을 본다면은 난해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쿠버네티스 자체도 어려운데 얘가 자꾸 이제 증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또 뭐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다 보니까 여러 CSP 사업자들이 제공해주는 인프라를 쓴단 말이에요. 얘네들 간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배포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모빌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운영하다 보니까 쿠버네티스 버전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관리의 일관성 자체가 이제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올리기만 하면 다 왔다 갔다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또 굉장히 난해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생산성,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빌드, 배포 이런 부분을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CI/CD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요 CI/CD 구축을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간끼리도 이 구축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이슈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CI/CD 구축의 난이도가 상승되고 증가되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다 해결을 해야 될까? 요런 이슈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K8S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가장 많아요. 이 왜 난해하냐면 K8S가 너무 발행이 잦습니다. 분기별로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분기별로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되면 여러 40에서 80여 종의 에코 솔루션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또 어떤 경우는 좀 심하게 바뀌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쿠버네티스 도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에코 솔루션들까지도 어떤 운영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운영 전문가 확보가 상당히 쉽지 않더라는 거죠. 예. 뭐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지금 뭐 개발자도 그렇고 엔지니어들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예, 계속 이제 증가하는데 이를 이제 통합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이슈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가 엔드 오브 라이프가 굉장히 짧습니다. 9개월면 단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기반으로 파스 플랫폼을 뿌리는데 패키지 제품을 구매를 안 하고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기반의 오픈 소스를 가져서 스택을 쌓는 구조로 구축을 하게 되면 보통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픈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해서 구축을 해서 오픈을 하는데 오픈하고 나니까 그 해당되는 쿠버네티스 버전이 이제 단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이슈가 발생하는데 뭐 쿠버네티스만 업그레이드하면 좋은데 다른 에코 솔루션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런 것도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되는 패키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솔루션에 대해서 스터디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5명에서 10명의 전담 조직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쿠버네티스 자체 이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한 명이 여러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 쿠버네티스 요것만 가지고 5명에서 10명의 전담 인원을 여기 투자한다?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K8S 자체가 굉장히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기반으로 여러 이제 그 에코 솔루션들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소스 솔루션들을 올려야 됩니다. 예. 자, 이 오픈 소스 솔루션들을 올림에 있어서 OSS 라이센스 간, 오픈 소스 서비스 간 라이센스 호환성과 규정 수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치 라이센스하고 GPL 라이센스가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새 GPL 라이센스 같은 경우도 뭐 AGPL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죠. 그 소스 공개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런 호환성 라이센스에 서로 호환성이나 규정 요소 여기에 항상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기 때문에 뭐 오픈소스로 무조건 내가 갖다 쓰는 거가 그 뭐 공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갖다 쓰다가 라이선스에 관련한 규정 위반으로 여러분이 걸려드는 공공기관을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진짜로. 예.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런 것들 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법 공부까지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요런 이슈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OSS 구성 요소들 간에 서로 인증 인가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모니터링 관련해서 화면을 하나 띄우고 싶어요. 뭐 모니터링 가시아 중에 뭐 그래파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래파나 들어가서 어떤 모니터링 요소를 보려 그러면 로그인해서 허가나 개를 볼 때마다 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싱글 사인으로 다 구축을 해서 서로 이 플랫폼 간에는
그러니까 내가 파스 플랫폼이랑 여러 가지 이 요소들 간에는 서로 인증 인가가 서로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싱글 사인을 구축하셔야 돼요. 그리고 멀티 테넌시 구현을 위해서 접근 제어를 또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보면 싱글 테넌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CI/CD도 그렇고 모니터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싱글 테넌시거든요. 대부분들이. 자, 싱글 테넌시라는 의미는 예, 누구나 그 화면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조직들에게 여러 부서들에게 뭐 네임스페이스나 클러스터 이런 걸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눠줌에 있어서 이런 멀티 테넌시 구현을 위해서 또 어떤 로직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각 컴포넌트 간 전부 다 창을 여러 개 띄워서 관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창에서 보기 위한 어떤 포털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이슈들도 존재를 하고요. 자,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패키징입니다. 쿠버네티스가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또 반문하실 거예요. 한번 구축하고 업그레이드 안 하면 되지. 예, 업그레이드 안 하면 되지. 근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난해한 그 K8S 클러스터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 만듭니다. 만드는데 여기에 뭘 더 추가해서 만들어야 되냐? 저장소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CNI 하나 올려야 되죠. 예, 뭐 칼리코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다음에 CSI, 퍼시스턴트 볼륨을 위해서 CSI 드라이버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애플리케이션 로그나 컨테이너 관련한 로그,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로그를 하나의 저장소에서 또 로그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깅 관련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가시적으로 봐야 되니까 모니터링도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뭐 사용자마다 써야 되는 어떤 기능들이 그 각각 또 제약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들에 대해서 뭐 이런 계정 관리도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구축하는 게 8개월에서 12개월 걸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물론 뭐 랩핑한 패키지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날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다 구축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요렇게 고생 해가지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를 만들었는데 요게 어떻게 된다? 자꾸 증가하는 겁니다. 예. 개발계 클러스터 하나, 스테이징계 클러스터 하나, 운영계 클러스터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로 나누면 되지. 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이 금융권 같은 경우, 공공도 마찬가지예요. 네, 중간에 파이어를 중심으로 뭐 DMZ 영역, 그다음에 내부망, 외부망 이렇게 막 나눕니다. 네, 나누면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어떻게 되나요? 분리가 되죠.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분리됩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하나의 클러스터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네트워크 세그먼트여야 돼요. 예. 그럼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분리되면 하나의 클러스터를 못 만듭니다. 그럼 결국 클러스터를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요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내부 프라이빗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각각 네트워크 존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부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죠.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IaaS를 사용하고 거기에 내가 인하우스에서 만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또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아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예,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IaaS 위에 저희가 뭐 저희 멘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아코디언이라는 패키지가 있죠. 이런 패키지를 이제 올리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네요, 그죠? 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CSP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쿠버네티스 클러스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마구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멀티로 운영을 했었을 때, 자, 어떤 이슈가 존재한다? 예. 각 클러스터마다 접속 권한과 계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싱글 사이온을 만약에 구축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각 클러스터마다 접속 권한과 계정 일일이 다 설정하셔야 되고요. 컨테이너 저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마다 컨테이너 저장소 관리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개별 클러스터마다 백업 관리를 다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앱 배포도 클러스터 내에서만 앱 배포가 가능하고,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간 앱 배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로 뭐 파이프라인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배포 자동화 툴들 있죠. 뭐 안시블,
아니면 뭐 테라폼 이런 거 가져와서 일일이 다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 간 보면 이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관되지 못한 구성과 컴포넌트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가장 최악은 뭐냐면 버전 관리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개발계를 1.13 버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걔는 이제 1.18이에요. 예. 1.13을 하고 싶은데 이제 단종이 돼서 뭐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또 시간이 지나 가지고 운영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1.21 버전. 예. 그래서 그때마다 구축할 때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버전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빅데이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머신러닝도 그렇고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그리고 또 국산 그 모 그룹웨어 그 개발사는 이 그룹웨어 패키지 자체를 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그 데이터댐 혹은 그 마이데이터 사업에 보면 그 APIM 많이 구축을 하잖아요. API 게이트웨이나 APIM.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부 구조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되어서 패키징돼서 나오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막 들어오게 돼요. 예. 자, 그때 들어오는 쿠버네티스 버전이 제각각입니다. 예.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해주는 쿠버네티스 버전들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데는 뭐 1.21, 어떤 데는 최신 1.22 버전, 어떤 데는 뭐 1.20 버전. 다 제각각 다른 쿠버네티스 버전을 제공해 줍니다. 예. 그래서 항상 상이한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뭐 업그레이드 하면 되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1.13 쓰다가 1.18로 업그레이드 뭐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쿠버네티스가 옛날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서 1.13에서 1.18로. 예. 그러니까 중간에 14, 15, 16, 17 다 건너뛰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했는데 1.20대 버전부터는 건너뛰는 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순차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20에서 21, 21에서 22, 뭐 이런 식으로. 예. 20에서 22로 이게 포인트 투 포인트로 뛰어넘는 업그레이드를 못 합니다. 참 굉장히 불편하죠. 허구한 날 계속 업그레이드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 투 포인트 업그레이드 자체가 현재 좀 불가능한데요. 저희가 지난달에 이게 또 가능한 방법을 알아내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서스파티 솔루션 좀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버전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나는 이거 버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로 배포를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개발계에서 개발한 거 스테이징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스테이징계, 테스트계에서 테스트 끝난 거는 또 운영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일부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내가 확장하고 싶어. 그러면은 운영계에서 돌고 있는 일부 업무는 또 퍼블릭 클라우드로 또 배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클러스터 간 배포도 난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모니터링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CI/CD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좀 편리하게 쓰고 싶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이제, 이슈들이 여러분들 궁금증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거를 아코디언 MKM 가지고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KM은요, 기존 아코디언 제품과 거의 흡사합니다. 기능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비교표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중의 K8S를 아코디언 MKM으로 통합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구축한 네이티브 K8S든 구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든 탄주든 그다음에 뉴타닉스의 카본이든 그다음에 애저 AKS든 AWS의 EKS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계열이면 아코디언에서 통합으로 다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에서 제공해주는 싱글 GUI를 다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코디언을 통해서 K8S 클러스터를 배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의 클러스터 간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가능합니다. 즉 아코디언에서 탄주로, 탄주에서 카본으로, 그리고 또 카본에서 애저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쿠버네티스마다 여러 계정 설정을 하고 권한 설정을 해주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코디언 그 통합 콘솔에서 전부 다
권한 설정을 일괄적으로 다 권한 설정을 하고 이를 다 동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용해주는 모니터링 기능을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장소 공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간끼리 배포가 왜 힘드냐면 서로 이제 그 저장소에 대한 앱이 인가가 안 돼 있거든요. 인증인가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탄주에서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카본으로 배포를 한다 그러면 카본에서 너 누구니라고 물어봐요. 예, 또 못 보던 앤데 못 올립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예, 다 저장소 공유와 통합 권한 설정을 통해서 다른 쿠버네티스끼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CI/CD 파이프라인에 태워서 자동으로 또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구조는요 저희가 호스트 멤버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아코디언이 이제 호스트 클러스터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멤버 클러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 멤버 클러스터 생성도 되고요. 혹은 이제 뭐 탄주나 카본이나 그다음에 뭐 AKS나 이런 것들은 또 기존의 클러스터 만들어진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 아코디언의 멤버 클러스터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통해서 통합 관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후로부터 제가 소개를 하는 모든 기능을 이 멤버 클러스터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 CSP K8s까지도 저희 아코디언을 통해서 단일의 메뉴로 일관된 방식으로 다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멤버 클러스터에 대한 버전 관리를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버전 관리, 그 다음에 분기별 업데이트를 제공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탄주나 카본이나 EKS까지 저희가 다 업그레이드 해준다? 그렇진 않아요. 예. 왜냐면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K8s에 대한 그 버전 관리는 다 해줍니다.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는 다 해주는데, 이런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 아코디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다 해주는데, 탄주나 아니면 EKS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벤더들하고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기술 지원 부분이 또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벤더들하고 협의가 끝나면 아마 요거까지도 다 가능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코디언에서 탄주를 업그레이드하다가 잘못됐다. 누가 책임져야 되죠? 이제 이런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의 그 콘솔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을 통해서 다중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모든 현황들을 한 화면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10개라 그래서 10개의 콘솔을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코디언 콘솔을 한 군데에서 모든 이 클러스터, 그다음에 클러스터 내에 있는 노드, 그다음 노드 안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 감사 로그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창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드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안에 이제 파드들이 여러 개 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파드들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아코디언을 통해서 여러 멤버 클러스터까지 전부 다 일일이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주는 이 APM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른 쿠버네티스 관련한 이 솔루션들이 보면 APM 제공 안 하고 이렇게 별도 그 솔루션을 여러분 소싱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소싱하셔야 되는데 아코디언 이제 멤버 클러스터로 등록이 되면 이 APM을 그대로 땡겨와서 여러분들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에 대한 감사 로그를 다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감사 로그 남기면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코디언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감사 로그 이 기능을 다른 멤버 클러스들이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UI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카탈로그 또한 그대로 멤버 클러스터까지도 이 카탈로그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헬름 차트를 제공해 주거든요. 헬름 차트 또한 저희가 제공해주는 이 기능 그대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기대하는 기능은 뭐냐면 바로 CI/CD 파이프라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게 좀 굉장히 비싼 에디션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스 파티의 CI/CD 파이프라인 이 솔루션들을 가져와서 구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다 뭐 인티그레이션 하셔야 되는 이런 이제 굉장히 난해함, 어려움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제공해주는 이 UI 기반의 이 파이프라인을 멤버 클러스터들이 그대로 이 메뉴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코디언의 멤버 클러스터로 등록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코디언 MKM을 여러분들 도입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UI를 통해서 복잡한 스크립트나 개발 필요 없이 굉장히 쉽게 이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요 하나하나 요 보시는 여기 이제 녹색 점들 있죠. 녹색 원들. 요거 하나하나가 태스크거든요. 아주 자주 쓰는 이 태스크들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개발 소스, 주로 뭐 Git, SVN 이런 것들이 개발 소스가 되겠죠. 그죠? 개발 소스의 형상 관리가 되겠죠. 이 형상 관리에서 개발 소스를 가져와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거. 빌드하는 것도 보면 일반 자바 빌드 같은 경우는 뭐 메이븐, 안트, 그라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이런 앱 빌드하는 거. 그다음에 빌드가 끝나게 되면 컨테이너 이미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화하는 거, 이미지화 됐으면은 레파지토리에 또 푸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승인, 승인 끝나면 배포. 그다음에 여러 동적 테스트를 코드 인스펙션,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그 보안 취약성 분석하는 것들. 요런 다양한 많이 쓰는 템플릿 8가지가 저희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들을 불러와서 이 파이프라인에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조건에 따른 워크플로우 분기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개발자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빌드까지만 하고 어떤 개발자는 도커 파일까지 만들어서 가져오는 개발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도커 파일이 있는 경우는 도커 파일 만들 필요 없이 곧바로 레파지토리에 푸시를 해버리고 그리고 도커 파일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해야 되겠죠, 그죠? 컨테이너 이미지화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커 파일이 있냐 없나 가지고서 분기하는 이런 분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템플릿 말고 사용자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개발자들이 보통 이제 빌드 배포에 관한 스크립트를 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용자 템플릿을 다 등록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별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태스크별로 수행 시간이 어떻게 됐다. 그리고 이 하나의 태스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로그를 볼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실시간으로 스테이터스를 볼 수 있는 로그 창입니다. 그런 로그 창을 또 여러분들이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주는 이 CI/CD 파이프라인은요, 멀티 테넌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받은 사람들만,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이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한이 없는 사람은 이 내용들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멀티 테넌시를 통한 보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또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로 애플리케이션을 아주 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따 저희가 데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코디언 호스트에서 뭐 탄주 클러스터로 예를 들면 뭐 탄주 클러스터에서 또 원격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EKS, AWS EKS로 배포하는 이런 과정들 데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 인증 권한 설정을 또 이 GUI 메뉴로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멀티 K8S 클러스터에서 싱글 사인을 제공해주고 마찬가지로 또 기존 통합 계정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왼쪽에 보이시는 보라색으로 되는 이 메뉴들에 대한 접근 권한들 이런 거를 다 설정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아코디언하고 뭐가 달라요? 기존 아코디언하고 그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대부분의 기능을 다 제공해 주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K8S 클러스터 자체 배포하는 거. 자, 아코디언은 제공해 줍니다. 아코디언 풀 버전은 제공해 주는데 MKM은 현재는 EKS만 EKS 클러스터 자체는 이제 저희가 배포를 해줄 수가 있어요. 현재 아코디언 내에서. 그래서 EKS 클러스터 만들어 다음에 저희 쪽으로 등록 안 하고 EKS는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종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를 배포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현재는 이제 EKS만 현재 배포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한 다음에 저희 쪽 등록하면 돼요. 그냥. 멤버 클러스터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술 지원. 아코디언 풀 버전은 이제 쿠버네티스 기술 지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기 업데이트 발행하고 통합 업그레이드까지 다 이렇게 제공이 되는 반면에 MKM은 이거는 저희가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는 해당 쿠버네티스 벤더가 있잖아요. 그죠? 뭐 탄주 같으면 VM웨어, 카본 같으면 누타닉스, EKS 같으면 AWS. 여기서 기술 좀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GPU 자원 관리. MKM은 GPU에 대한 자원 관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메시 모니터링과 서비스 메시. 이제 아코디언은 이제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MKM은 서비스 메시에 관련한 부분, 요거는 또 포함 안 돼 있어요. 요거는 별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예. 아니면 뭐 아코디언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MKM은 요 서비스 메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또 빠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코디언 MKM에 대한 소개를 제가 마치고요. 저희 김범선 과장이 뭐 모니터링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전에 다른 컨텐츠에서 여러분 또 보시면 되니까, 오늘은 이기종 K8S 간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그리고 얘를 CI/CD 파이프라인에 태워서 자동화하는 그 데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트 김범성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멀티 클러스터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환경 구성은 멀티 클러스터 구성으로 호스트 클러스터 한 대와 2대의 멤버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관리 역할을 하는 호스트 클러스터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테이징 환경을 위한 탄주 클러스터, 그리고 운영 환경을 위한 AWS EKS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대시보드는 멀티 클러스터 구성 환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호스트 클러스터 정보와 서비스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멤버 클러스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코디언 매니저 인포는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클러스터와 노드, 볼륨, 포드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인포는 멀티 클러스를 구성하는 클러스터 목록과 각 클러스터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호스트, 탄주 멤버, EKS 멤버 등 3대의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클러스터 중 CPU 메모리 사용률이 높은 탑5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네임스페이스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클러스터를 선택하면 클러스터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클러스터 리소스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멀티 클러스터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수정한 코드를 푸시하면 아코디언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형상 관리 주소를 가지고 클러스터 배포를 준비합니다.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면 먼저 개발 클러스터에서 빌드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패키지하여 컨테이너 빌드를 진행합니다. 빌드된 이미지에 취약점 검사가 통과하면 등록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이미지를 가지고 개발 또는 스테이징 클러스터 환경에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스테이징 환경에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관리자에게 운영 클러스터 배포 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운영 클러스터 환경에 배포되게 됩니다. 그럼 아코디언 콘솔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계정은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필요한 각 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 권한만 가진 상태로 호스트 클러스터의 맨텍 네임스페이스 대시보드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멀티 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빌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탄주 클러스터의 대부 맨텍 네임스페이스에서 대부 JP 스토어를 배포합니다. 배포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다음 탄주 클러스터의 스테이징 네임스페이스의 워크로드에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스테이징 배포로 최종 검증이 끝나면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마지막으로 운영 환경 EKS 클러스터의 워크로드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각 환경마다 배포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스테이징, 운영 모두 같은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개발 도구를 통해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메인 페이지인 index.html에 헤더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커밋하고 푸시합니다. 그럼 이제 아코디언 웹 콘솔로 다시 돌아와 변경된 내용을 워크로드에 반영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작성 순에 따라 개발 클러스터의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태스크 실행은 호스트 클러스터가 아닌 배포 명령을 받은 멤버 클러스터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멤버 클러스터의 카탈로그로 이동하면 방금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실행했던 배포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클러스터에서는 간단하게 개발 클러스터의 배포 명령만 내린 상태이지만 멤버 클러스터에서는 워크로드 배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빌드 및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호스트 클러스터의 파이프라인 돌아와 보면 해당 클러스터의 로그를 통해 멤버 클러스터의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을 파악 가능합니다. 개발 클러스터의 카탈로그 배포가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워크로드 대시보드로 이동하면 카탈로그를 통해 생성된 워크로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드로 이동해 생성된 야물 정보와 컨테이너 로그를 통해 정상적으로 파드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호스트 클러스터의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을 보면 스테이징 환경의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주 멤버 클러스터의 스테이징 네임스페이스 카탈로그는 개발 환경에서 빌드된 이미지를 가지고 배포만 진행하게 됩니다. 배포가 완료된 워크로드는 스테이징 네임스페이스의 워크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호스트 클러스터의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와 보면 파이프라인 승인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인 권한은 어드민 관리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자가 승인하기 전 개발과 스테이징 환경의 서비스에서 수정한 코드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과 스테이징 환경을 각각 새로 고침해보면 수정된 코드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자는 서비스가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고 승인을 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승인 단계를 지나면 운영 클러스터의 배포가 진행됩니다. EKS 멤버 클러스터로 이동하여 카탈로그를 확인해 보면 스테이징 단계에서 검증된 이미지로 워크로드가 배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반영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코디언을 통해 멀티 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